33장 여관에서 일어난 일. 바로 그때 여관 문간에 서 있던 주인이 소리쳤다. 야, 멋진 손님들이 오느나. 우리 집에 와서 묵어간다면 찬송합시다를 불러야겠군. 카르데니오가 물었다. 어떤 사람인데요? 등자가 짧은 말을 탄 네 사람인데 모두 창과 방패를 들고 검은 여행용 마스크를 쓰고 있군요. 안장에 옆으로 앉은 흰 옷 입은 여자도 하나 있는데 역시 얼굴을 가렸어요. 하인 두 사람도 걸어서 따라오고요. 아주 가까이 왔소? 신부가 물었다. 벌써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도로테아는 면사포를 내리고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러기가 무섭게 주인이 말하던 사람들이 여관 안에 들어섰다. 점잖은 차림새의 말 탄 사람은 말에서 내려 여자를 부축하여 내려주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여자를 팔에 안아다가 카르데니오가 숨어있는 방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러는 동안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여자가 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을 뿐이다. 그리고는 몸이 아픈지 또는 기절했는지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하인들은 말들을 외양간으로 끌고 갔다. 신부는 한참 바라보다가 그토록 이상한 차림새를 하고 도무지 말이 없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하인들에게 가서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사실 저도 저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두들 귀족이고 특히 저 아가씨를 팔에 안고 있던 분이 아주 높은 귀족이라는 것만을 알 뿐이죠. 모두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형편이니까요. 신부가 물었다. 그럼 저 아가씨는 누군가요? 하인이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오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곧 돌아가시긴 할 것처럼 자꾸 한숨을 쉬고 신음하시는 것만 들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났는데 안달루시아까지만 같이 가자고 하며 돈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들어보지 못했소? 네, 못 들었어요. 모두들 한마디 말도 없이 왔어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들은 소리는 그 가련한 아가씨의 한숨과 울음소리뿐이었죠. 참 듣기에 안 되었더군요. 우리가 확실히 믿기로는 그 아가씨는 어딘지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으로 보아서 수녀 같아요. 아니, 곧 수녀가 되려는 사람 같아요. 혹시 자기 마음에 맞는 면사포를 쓰지 못해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군. 신부는 말하고 그들을 떠나 도로테아에게로 왔다. 도로테아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의 한숨과 신음을 듣고 동정심이 나서 가까이 가서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여자들에게 있기 쉬운 병이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슬퍼하는 여자는 도로테아가 여러 번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이 없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복종한다고 하는 그 얼굴 가린 사람이 다가와서 도로테아에게 말했다. 아가씨, 이 여자한테 친절을 베풀려고 헛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해줘도 언제나 고맙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때 그 여자는 침묵을 깨뜨리고 소리쳤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너무도 솔직하고 고지식해서 지금 이런 불행한 신세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의 깨끗한 진실을 당신이 가증스런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했으니까 당신 자신이 잘할 게 아니오.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의 방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터라 아주 가까운 데서 그 말을 분명하게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치고 말았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누구 목소리냐?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말한 사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일어나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남자가 얼른 붙잡고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게 했다. 몸을 빼내려고 야단을 하는 중에 면사포가 떨어지니 좀 창백하고 놀란 모습이었지만 그지없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고뇌에 잠겨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꼭 정신 나간 사람만 같았다. 도로테아를 비롯하여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은 그 여자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꽉 붙들고 있느라고 마스크를 치켜 올리지 못해 마스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여자를 잡고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돈 페르난도였다. 도로테아는 남편인 그를 알아보자마자 신음을 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발사가 곁에 있다가 얼른 팔에 앉지 않았다면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신부는 곧 달려가서 도로테아의 베일을 벗기고 얼굴에다 물을 뿌렸다. 면사포를 들추자마자 돈 페르난도는 도로테아를 알아보고 놀랐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팔에서 벗어나려는 부인, 즉 루신다를 놓아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카르데니오가 루신다를 알아본 것처럼 루신다는 카르데니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보았으므로 그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카르데니오는 도로테아가 기절해 쓰러지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눈에 띈 사람은 루신다를 팔에 안고 있는 돈 페르난도였고 돈 페르난도 역시 카르데니오를 금방 알아보았으므로 루신다, 카르데니오, 도로테아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결국 제일 먼저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루신다였다. 루신다는 돈 페르난도를 보고 말했다. 돈 페르난도 씨, 당신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놓아주세요. 내가 담쟁이 덩굴이라면 기어오를 벽과도 같은 저분에게 기어오르게 해주세요. 저분은 당신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위협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선물을 주어도 나에게는 떼어버릴 수 없어요. 하늘은 우리가 알지 못할 기이하고 신비로운 경로로 내 진정한 남편에게 나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러 가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죽음만이 그분의 추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확증을 얻었어요. 자, 이렇듯 숨김없는 말씀을 드렸으니 당신은 별 수 없이 사랑을 분노로, 애정을 증오로 바꾸시고 제 목숨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나 제 사랑하는 남편 눈앞에서 죽는 것이니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그이는 제가 죽는 것을 보시고 제가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동안 도로테아는 정신이 되돌아와서 루신다의 말을 다 듣고 그가 누구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자 돈 페르난도가 아직도 루신다를 꼭 붙든 채 대답도 않고 있는지라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그의 발뿌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사랑스럽고 가련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입을 열었다. 페르난도, 지금 당신 눈앞에 비치고 있는 태양이 만일 당신 눈빛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발뿌리에 언제까지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인의 불운함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호의 또는 불장난에 의해서인지 당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그 천한 농부의 딸입니다. 당신의 집요하게 원하고 또 애정의 목소리에 스스로 정숙의 문을 열고 당신에게 저의 자유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당신은 저의 선물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기에 저는 지금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장소에 숨게 되었고 지금 당신의 행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제가 수치스러운 길로 이곳에 이른 것으로 생각진 마세요. 당신께서 저를 버리심을 보고 슬픔으로 인하여 여기 이른 것입니다. 당신께 바치는 견줄 데 없는 사랑이 저를 버리시고 사랑하시는 저 아가씨의 아름다움과 몸은 문벌로 대신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은 저의 것이니 아리따운 루신다 아가씨의 것이 되실 수 없으며 저 아가씨는 카르데니오님의 것이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을 싫어하는 여자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시려는 것보다 쉬운 것이옵니다. 당신은 저의 순결을 요구하셨고 간곡한 말씀으로 저의 덕성을 무너뜨리셨고 저의 지위를 모르시는 바 아니었으며 제가 당신의 뜻에 완전히 저를 맡기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부실했다고 의심하실 근거와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온데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교도요 점잖은 분이오신데 또한 이렇게 자꾸 피하시며 저를 처음 만나실 때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질 않사옵니까? 혹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대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저를 노예로라도 써주세요. 당신의 것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절 버리시어 저의 수치가 세상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저의 부모님이 비참한 여생을 지내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부모님은 당신의 충직한 소작인의 의무를 다하였으니 그러한 대접을 받을 죄가 없습니다. 혹시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귀한 혈통이 천해질까 염려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혈통도 다 같은 경로를 밟았고 귀한 집안에서도 여자 쪽의 혈통은 대단치 않은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더욱이 진정한 고귀함은 덕성에 있는 것이니 만일 당신께서 저의 덕성만 빼앗고 저의 온당한 권리를 거절하신다면 저는 당신보다도 그 권리를 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원하시든 말든 저는 저대로 당신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제가 갖지 못했다고 멸시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신다면 당신의 약속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손수하신 서명이 증거하며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성모 마리아가 증인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모두 없더라도 당신의 양심이 그 진리를 가만히 소곤거려 당신의 즐거움과 활락을 방해할 것입니다. 불행한 도로테아가 애끓는 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하니 돈 페르난도와 같이 온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동정을 했다. 도로테아는 이야기를 마치자 노쇠로 만든 심장이라도 녹지 않을 수 없는 울음과 한숨을 터뜨렸는데 그때까지도 돈 페르난도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었다. 루신다는 도로테아에게 위로의 말을 하러 가려고 해도 돈 페르난도가 그대로 팔에 꼭 안고 있어 가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동안 도로테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돈 페르난도는 수치심과 공포에 못 이겨 팔을 풀고 루신다를 놓아주며 말했다. 아리따운 도로테아, 그대가 이겼어. 그대가 이겼어. 나는 그처럼 많은 진실을 부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돈 페르난도의 팔에서 벗어난 루신다는 쓰러지려 했다. 돈 페르난도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등 뒤에 서 있던 카르데니오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달려가 팔에 안으며 말했다. 나의 충실하고 견고한 사랑스러운 아가씨, 드디어 자비로운 하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내려주신다면 당신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옛날 시절처럼 지금 당신을 붙잡은 이 팔 안에서 가장 안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루신다는 목소리만 듣고 혹시나 했었는데 제 눈으로 그것이 카르데니오님을 확인한 다음 거의 미친 듯이 남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의 목을 얼싸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말했다. 당신이군요. 당신에게 안겨있는 제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당신은 참다운 주인이세요. 그런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도로테아는 돈 페르난도가 얼굴빛이 변하여 칼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카르데니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빨리 그의 무릎을 얼싸안고 키스를 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꽉 붙들고 늘어졌다. 그리고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말했다. 무슨 짓을 하시고자 하세요? 당신은 이 뜻하지 않았던 위험한 일에서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기 당신 발뿌리에는 당신의 아내가 있고 당신이 원하시는 아가씨는 자기 남편의 발 속에 있습니다. 하늘이 행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당신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을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를 푸시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평화로운 마음으로 두 애인이 당신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여 당신은 이름 높고 고귀한 정신의 아량을 보이시면 당신이 감정보다도 이성이 더 강하신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도로테아가 말하고 있는 동안 카르데니오는 루신다를 팔에 안고 있으면서도 페르난도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돈 페르난도가 조금이라도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만 하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 대항할 마음이었다. 그러나 카르데니오는 돈 페르난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을 말하는 도로테아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고쳐잡고 도로테아의 정당한 희망을 배반치 말라고 간곡히 권고했다. 그처럼 뜻하지 아니한 장소에 여러 사람을 한데 모아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잘 생각하라고 했다. 신부도 역시 그에게 경고하기를 죽음만이 루신다와 카르데니오를 떼어놓을 수 있으며 칼날에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이 허락하신 행운을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관대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도로테아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난 여인은 없을 뿐더러 그와 비슷한 여인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겸허한 태도와 지극한 사랑도 생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신사이며 그리스도 교도라고 자랑한다면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며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천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름답기만 하면 어떠한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미의 특권이라 함은 모든 사람의 통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미가 덕과 결합되어 있는 한 그것을 높은 지위로 끌어올린 사람에게 아무런 오명을 끼치지 않으며 열정의 법률이 지배하는 경우에서는 죄가 없는 한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타일렀다. 그는 신부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항복한다는 표시로 허리를 굽혀 도로테아를 포옹하면서 말했다. 도로테아, 일어나요.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하는 여자가 내 발뿌리에 무릎을 꿇어선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서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게 하신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고 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나의 부실한 행동을 꾸짖지 말아달라는 거요. 당신을 내 것으로 삼게 한 그 강력한 진리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만들기도 했으니까 말이요. 이 말이 옳다는 증거로 고개를 돌려 지금 행복을 찾은 루신다의 눈을 들여다보면 내 모든 잘못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요. 이제 루신다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고 나는 당신에게서 만족을 구했으니 루신다에게 카르데니오와 더불어 평안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며 나는 나의 도로테아와 더불어 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하늘에 허락해 주시기를 빌겠소. 말을 마치자 그는 도로테아를 다시 한번 포옹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진정 사랑하고 뉘우치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그러나 루신다와 카르데니오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처럼 자신을 억제치 못하고 더러는 자신들의 행복, 더러는 남의 행복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무슨 슬픈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산초 판사도 울었다. 카르데니오와 루신다는 돈 페르난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니 그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온갖 예의와 애정의 표시로 그들을 포옹했다. 그리고 나서는 도로테아에게 어떻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먼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들려달라고 했다.
도로테아는 간단 명료하게 카르데니오에게 이미 이야기한 바를 들려주었고 돈 페르난도와 그의 친구들은 도로테아가 자기의 기구한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것을 듣고 좀 길게 들었으면 했다. 도로테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돈 페르난도는 루신다의 가슴에서 자기는 카르데니오의 아내이니 그의 아내는 될 수 없다고 쓴 쪽지를 발견한 다음 그가 도시에서 겪은 일을 얘기했다. 그는 루신다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부모가 막지 않았다면 정말 그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 날 그는 루신다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 마침내 루신다가 수녀원에 있다는 것과 카르데니오와 같이 못 살게 되면 일생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사실을 알자 그는 여기 같이 온 세 사람을 수행원으로 삼아 루신다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자기가 그곳에 온 것을 알면 수녀원의 방비가 엄중해지리라는 것을 염려해서 루신다에 관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수녀원의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들어 문을 지키라고 이르고서 그와 나머지 친구는 루신다를 찾으러 수녀원으로 들어가 보니 루신다는 성당에서 어떤 수녀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루신다에게 항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납치하여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둔 장소로 데리고 왔다. 수녀원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에 있었으므로 모든 일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루신다는 자기가 그에게 꼼짝할 수 없이 붙잡힌 몸이라는 것을 알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난 후에도 울며 신음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침묵과 눈물과 더불어 그들은 이 여관에 도착했는데 이 여관이야말로 돈 페르난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악이 지나가고 그쳐버리는 천국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제34장 미코미코나 공주의 이야기와 유쾌한 모험. 이 말을 듣던 산초 판사는 그의 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아름다운 미코미코나 공주는 도로테아로 변하고 거인은 돈 페르난도로 변했으니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지라 마음도 아팠다. 도로테아는 자기의 행복이 꿈이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고 카르데니오도 마찬가지였고 루신다의 생각도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다. 돈 페르난도는 은총을 내리어 명예와 영혼을 거의 잃을 뻔한 복잡한 미로에서 건져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이렇듯 행복하게 끝나버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신부는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고 각자가 얻은 바를 축하했다. 그러나 그 여관에서 제일 기쁘고 만족한 것은 여관집 안주인이었다. 왜냐하면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돈키호테 때문에 당한 손해와 비용을 모두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단지 산초만이 서글프고 실망하고 서운해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방금 일어나는 주인에게로 가서 말했다. 슬픈 얼굴의 기사님, 마음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거인을 죽인다든가 공주님에게 나라를 찾아주려고 수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벌써 다 끝났으니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럴 테지. 그놈의 거인과 평생 가장 강렬하고 힘드는 전투를 했으니까. 단칼에 그놈의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 피가 어찌나 많이 나왔는지 샘물처럼 땅바닥에 줄줄 흘렀지. 차라리 붉은 포도주와 같았다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벌써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죽은 거인은 칼로 자른 포도주 자루고요. 그 피라는 물질은 그 속에 들어있던 5말 8대의 포도주입니다. 잘라버린 모가지는 예책이라 빵할 놈에 악마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돈키호테가 발끈하면서
무슨 수작이냐, 이놈! 주인님이 일어나서 보시면 무슨 장한 일을 하셨는지 돈을 얼마나 물어야 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사실 도로테아라는 보통 여자로 변했고 그밖에 아시면 놀라 자빠질 일이 많아요. 그따위 일에 놀랄 애가 아니다. 자네가 아직 바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만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일은 모두 마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일러주지 않았나. 그러니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뭐 놀랄 일은 아니지. 그 담요 까불님도 그런 마법이었다면 저도 다 믿겠어요.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오늘도 여기 있지만 그 여관 주인이란 작자가 담요 한쪽을 붙잡고 나를 멋들어지게 저 위로 튕겨 올리며 웃어대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요. 제가 바보인지 모르지만 사람 알아보는 것쯤은 문제 없어요. 어디 마법이고 뭐고 할 게 뭐 있어요? 단지 재수없게 당했다는 것뿐이죠. 돈키호테가 말했다. 전주께서 다 생각해 주실 거야. 옷이나 주게. 여기서 나가야겠어. 자네가 말하는 그 변했다는 사실을 보고 싶어. 산초는 그에게 옷을 갖다 주었다. 그가 옷을 입는 동안 신부는 돈 페르난도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돈키호테의 미친 짓과 또 그가 연모하는 아가씨의 총애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고행을 하러 들어가 있던 펜냐 포르레에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지금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 또한 산초가 들려준 여러 가지 모험을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 모두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머리를 망가뜨린 광기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것이라면서 무척 놀라고 또 웃었다. 신부는 도로테아 아가씨가 행운을 만나서 그들의 계획을 계속해 나갈 수 없으니 그를 고향 마을까지 데리고 가려면 다른 일을 꾸며낼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니까 카르데니오는 본래의 계획을 그대로 계속하자고 말하고 루신다가 도로테아의 역을 넘겨받아 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안 돼. 그래선 안 돼. 도로테아가 그 계획을 그대로 계속했으면 좋겠어. 이 훌륭하신 기사의 마을이 과히 멀진 않을 테니까 그가 제정신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틀 길밖에 안 됩니다. 이틀 길이 더 된데도 그런 좋은 목적에서라면 기꺼이 가겠소. 바로 이 순간 완전 무장을 한 돈키호테가 나타났다. 그는 찌그러지긴 했지만 맘브리노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창을 짚고 있었다. 돈 페르난도와 그 밖의 여러 사람은 그의 별스런 꼴을 보고 아연실색하여 바싹 마르고 노랗게 된 길어진 그의 얼굴과 여러 가지 무기와 엄숙한 태도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기사는 아름다운 도로테아를 무척 엄숙하고도 골똘히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방금 저의 시종으로부터 아가씨께서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존재조차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본래의 여왕과 존귀하신 공주의 신분에서 비천한 여염집 여인으로 변하셨습니다. 혹시 마법사이신 부왕께서 제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염려하시어 그리 된 것이라면 부왕께서는 확실히 마법을 아주 모르시거나 또는 절반쯤만 아시는 셈이고 기사담은 조금밖에 모르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왕께서 저만큼만 주의 깊게 기사담을 읽어보셨다면 저보다도 유명하지 못한 기사들이 훨씬 힘든 일도 성취한 것을 아셨을 것이옵니다. 보잘것없는 거인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제가 싸우기까지 했는걸요. 거짓말이라 하실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밝히는 시간이 뜻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당신이 싸운 건 거인이 아니라 술자루요, 술자루. 그러나 돈 페르난도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 이르고 절대로 돈키호테의 말을 막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사는 말을 계속했다. 존귀하옵신 공주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일 부왕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공주님의 신분을 이렇게 하셨다면 부왕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저의 칼이 타개하지 못할 위험은 없습니다. 단시일 안에 공주님의 원수의 목을 땅 위에 나뒹굴게 하고 공주님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여기서 말을 그치고 공주의 대답을 기다렸다. 공주는 돈 페르난도가 돈키호테를 집에 데려갈 때까지 그 개교를 그대로 계속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터라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대답했다. 용감하신 슬픈 얼굴의 기사님, 제가 변했다는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의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몇 가지 좋은 일이 생겨 바라던 바가 마음대로 성취되어 제가 약간 변한 것은 사실이나 저는 전과 다름없는 사람이며 기사님의 용감무쌍한 무용에 도움을 입고자 하는 뜻 역시 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선의를 베푸시어 저를 낳은 제 아버지를 존경해 주시고 그 학문으로서 저의 불행을 시정할 쉽고도 확실한 길을 알려주신 지혜로운 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기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증명하실 것이지만 제 말은 거짓없는 진실이옵니다. 오늘은 멀리 여행할 수 없으니 할 수 없고 내일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나머지 행운은 천주님과 기사님의 용맹에 맡기겠습니다. 현명한 도로테아가 이렇게 말하자 돈키호테는 산초를 돌아다보면서 노기를 띠고 말했다. 이 못난 산초 녀석아, 너야말로 스페인에서 제일 가는 가련한 악당이다. 이 뜨내기 도둑놈아, 방금 네 놈의 입으로 이 공주님이 도로테아라는 처녀로 변했고 내가 거인의 몸뚱아리에서 자른 목은 거인이 아니라 자루였다고 했고 그 밖에 내 일생에 처음 당하는 혼란을 일으키게 했겠다. 정말이지 네 놈은 그냥...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를 갈았다. 주인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확실히 미코미코나 공주님에 관해서는 제가 잘못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인은 정말 포도주임이 확실합니다. 주인님의 침대 옆에 칼로 벤 포도주 자루가 놓여 있고요. 붉은 포도주는 온통 술바다로 만들어 놓았어요.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기 이 여관 주인 양반의 손해본 돈을 내라 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왕님이 그전대로 계시다면 좋습니다. 저도 한몫 단단히 얻게 되었으니까요. 전 그런 걸 못 찾아 먹는 바보는 아닙죠. 산초, 넌 정말 바보다. 자, 내가 말이 좀 지나쳤으니 용서하게. 그리고 그 얘긴 더 하지 말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얘긴 더 하지 말고 오늘은 너무 늦어 내일이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공주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동이 틀 때까지 즐거운 이야기나 하면서 밤을 보냅시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를 따라가기로 하죠. 기사님이 떠맡으신 이 위대한 모험 중에 행하실 용감하고 엄청난 일들을 보고 싶으니 말이오.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제가 도리어 그대들을 모시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대가 저를 높이 생각하시는 호의에 매우 감사하는 바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겠으며 불운이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하겠으며 죽음 이상의 것이 있으면 죽음 이상의 것을 취하겠습니다. 돈키호테와 돈 페르난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정중한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그 순간 여관에 들어선 손님이 있어서 말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 사람은 옷차림새로 보아서 무어인의 나라에서 갓 도착한 그리스도 교도 같아 보였다. 그는 반소매에 깃이 없는 짧은 푸른빛 면직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바지는 역시 푸른빛이었고 같은 빛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또한 단추색과 같은 갈색의 장화를 신고 있었고 가슴에다가 가죽끈에 매단 짧은 무어식 칼을 차고 있었다. 그 뒤에는 무어식 차림의 여자가 노새를 타고 들어왔는데
얼굴을 가리고 머리에다 베일을 쓰고 금빛 능라로 만든 작은 모자를 쓰고 어깨에서 발까지 망토로 몸을 감고 있었다. 남자는 건장하고 유쾌한 외모에 40이 약간 넘은 사람으로 살결이 좀 검은 편이었고 긴 콧수염과 구렛나루를 달고 있었다. 옷만 잘 입었다면 명문가 사람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들어오면서 방을 하나 달라고 청했다가 그 여관엔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했으나 차림새가 무어 여자 같은 그의 동반자에게로 가서 그녀를 나귀에서 안아내렸다. 루신다도 도로테아도 주인 마누라도 여관집 딸도 마리토르네스도 처음 보는 그 여자의 옷이 신기해서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언제나 상냥하고 인사성 바른 도로테아는 그 여자와 남자가 방이 없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 아가씨, 여기 방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혹시 저희들하고 같이 묵으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서 루신다를 가리켰다. 여행하신 동안 만나보신 사람들보다도 아마 더 잘 대접해드릴 거예요. 얼굴을 가린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손을 포개고 머리를 숙이며 고맙다는 표시로 허리를 굽혔다. 그 여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여자가 분명히 무어 사람이라 그리스도교도의 말을 모른다고 짐작했다. 이윽고 다른 일을 살피느라고 서성거리던 그 남자는 자기 동반자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여러분, 이 젊은 여인은 우리나라 말을 거의 모릅니다. 자기 나라 말만 할 줄 알죠. 대답할 줄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을 안 한 겁니다. 루신다가 대답했다. 저희가 이분께 여쭈어본 것은 오늘 밤 저희와 같이 지내며 방을 같이 쓰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온갖 편리를 보아드리겠어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를 도와주는 것은 사람 된 의무이니까 모든 친절을 베풀겠어요. 우리 두 사람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가씨의 손에 키스를 보냅니다. 그 갸륵한 뜻을 귀중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께서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큰 은혜올시다. 도로테아가 물었다. 이 아가씨는 그리스도교도이십니까? 무어인입니까? 차림새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몸과 차림새는 무어인이지요. 그러나 영혼만은 훌륭한 그리스도교도랍니다. 그리스도교도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어찌 큰지 모릅니다. 그럼 아직 영세를 받지 않았나요? 루신다가 물었다. 이 아가씨의 고국인 알제리를 떠난 이후로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장 죽음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영세를 받기 전에 우선 우리의 거룩한 성모교회의 의식을 다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본래의 지위에 합당한 의식을 갖추어 곧 영세를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 차림새는 이렇게 허술해도 본래의 지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그 무어 아가씨와 그 남자가 누군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나 밤이 깊어서 두 사람의 신상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쉬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캐어 물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도로테아는 무어 여인의 손을 이끌어 자기 곁에 앉히고 베일을 벗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게 무슨 소린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듯 같이 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라비아 말로 베일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여자는 베일을 벗었다. 도로테아는 그 여자가 루신다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밖의 사람들은 그 두 아가씨에 비할 만한 여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무어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그중 더러는 그 여자가 셋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매혹하는 것은 미의 특권이라 모두들 아름다운 무어 여인에게 시중을 들고픈 마음이 생겼다. 돈 페르난도가 같이 온 남자에게 여인의 이름을 물으니 그는 렐라 소라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남자의 대답을 듣고 돈 페르난도가 무엇을 물었는지 깨닫고 약간 걱정스런 말씨였으나 귀엽게 얼른 말을 했다. 아니, 소라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 즉 자기 이름은 소라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것이었다. 이 여자가 그리도 열을 내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은 눈물이 핑 돌았다. 루신다는 그 여자를 다정히 끌어안고 말했다. 그래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무어 여인이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소라이다 마카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자기가 절대로 소라이다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밤이 되어 돈 페르난도와 친구들의 지시 아래 여관 주인은 제일 좋은 저녁을 차리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했다. 드디어 식사 때가 되었는데 그 여관에는 둥근 식탁과 네모진 식탁이 있었는데 모두들 기다란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다. 그들은 식탁의 상좌를 여러 번 사양하는 돈키호테에게 권했다. 돈키호테는 미코미코나 아가씨에게 자기가 보호자이니 제 곁에 앉아달라고 했다. 다음으로 루신다와 소라이다가 자리를 잡았고 건너편에는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가 앉았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람과 그 밖의 수행원들이 여자들 다음에 신부와 이발사가 앉았다. 그들은 무척 즐겁게 저녁을 먹었는데 돈키호테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양치기와 저녁 먹을 때 떠올랐던 영감이 상기되어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생각컨대 변력기사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진실로 크고도 독특한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곳 궁성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아낼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들이 모두 잘 아는 존귀한 여왕님이란 걸 알자 누구며 제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사실을 알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험과 이 사명은 인간이 발명한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며 따라서 위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문무의 도에 있어서 문이 무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자는 물러나라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내세우는 말은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위대하다는 것이고 무술은 단지 육체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술이란 것이 순전히 육체의 힘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소치이며 우리가 종사하는 무의 추구가 대단한 지혜를 요구하는 용감한 행위를 필히 수반한다는 것을 모르는 소치이며 대군을 영솔하는 사령관이나 포위당한 성을 지키는 지휘관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안 그렇다면 사령관이 단순한 육체의 힘으로 어떻게 적군의 의도와 계획과 전략과 계교를 알아내며 절박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하십시오. 그러한 일은 모두 육체는 상관없는 정신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도 문과 같이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에는 무인과 문인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큰 정신노동을 하는가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각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보다 고귀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존대를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학문의 목적은 저는 지금 공평한 정의를 유지하고 모든 자에게 권리를 주고 좋은 법률을 제정하며 법률이 시행되도록 배려하는 인문과학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상하고 폭넓은 목적이며 높이 찬양할 만한 목적이지만
인간이 바라는 최대의 선인 평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무보다는 아무래도 뒤떨어집니다. 세상과 인간이 최초로 받아들인 복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주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것이었소. 지상과 천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를 하라고 하셨고, 그 밖에도 여러 번 주님은 내 평강을 너희에게 남긴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위대한 분의 손이 주신 것이며 금은 보배와도 같은 것이며 그것 없이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니 무예와 전쟁은 동일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목적은 평화요. 따라서 무예를 능가한다는 이 진리를 인정할진대 이제는 학자의 육체적 곤란과 무예에 종사하는 사람의 곤란을 생각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든 것인가 보기로 합시다. 돈키호테가 이렇듯 아주 합리적이요 정확한 말로 논리를 전개하니 그때만은 아무도 그를 미치광이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도리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무예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터라 대단히 흥미있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우선 학자의 노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가난입니다. 학자가 모두 다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가난에 쪼달린다는 말만 하면 비참하고 어쩌고 하는 말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것은 무엇이나 못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가난을 그들은 여러모로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 때로는 추위, 때로는 헐벗음, 때로는 그런 것들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은 아닙니다. 전보다 좀 늦게 먹게 된다든가 부자의 식탁에서 남은 찌꺼기를 먹게 되더라도 먹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기껏 불쌍해진데도 밥 먹을 시간에 남을 찾아가는 정도로 그칩니다. 더군다나 때로는 남의 난로나 화로의 신세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을 따뜻이 녹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살을 에이는 추위는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들은 밤에는 지붕 밑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그 밖에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 예를 들자면 속옷이 없다든가 구두가 없다든가 옷이 남루하다든가 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으며 간혹 행운을 만나 만찬 자리에 끼이게 되더라도 허겁지겁 쑤셔 넣는 꼴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험하고도 힘든 길을 따라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여러 번 거듭하노라면 원하던 학위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학위를 따고 그 좁은 관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행운의 날개를 단듯이 구는 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굶주림은 불룩한 배로, 추위는 난로가의 따뜻함으로, 헐벗음은 값비싼 옷으로, 거적 위에서의 새우잠은 좋은 비단으로 만든 자리에서의 안락한 휴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덕성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을 싸우는 전사의 어려움과 비교해보면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5장 문무에 관해 돈키호테의 계속된 연설. 돈키호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학자의 경우를 얘기할 때 가난한 처지를 들어 시작했으니 군인이 그보다 처지가 나은가 보기로 합시다. 따지고 보면 군인이야말로 가난뱅이 중에도 가난뱅이입니다. 군인은 늦게 나오지 않으면 영 나오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포상이나 자기 생명과 양심을 매우 위태롭게 하면서 노략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때로는 칼에 찢어진 저고리가 제복과 속옷 구실을 해줄 정도로 헐벗기도 하며 한겨울 넓은 들판에서 입김 밖에는 혹독한 날씨를 막을 것이 없는데 그 입김조차도 자연 법칙에 어그러지게 텅 빈 곳에서 나오는 터라 매우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인가요? 밤이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침대 속에서 괴로움을 풀 수가 있는데 그 침대는 제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 위에 마음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이불이 말릴 염려도 없이 마음대로 굴러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계급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전투의 날은 밝아 탄환이 관자놀이를 꿰뚫든가 팔이나 다리를 망가뜨린 곳을 고치기 위하여 배로 만든 환자의 모자를 써야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자비로우신 하늘이 그를 온전하게 살려두신다면 전과 다름없는 궁한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죠. 하나의 대전투가 벌어지고 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나 이겨야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은 정말 드물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는 자보다 죽은 자가 얼마나 더 많은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지만 전쟁으로 이득을 얻고 살아남는 자는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문관의 경우는 그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포상만 가지고도 그들의 임시수당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만 군인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만 명의 군인에게 봉급을 주는 것보다 2,000명의 문관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문관은 그 직위에 따라 주어지는 녹을 먹고 살지만 군인은 그들이 섬기는 영주의 재산이 아니면 보수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점은 무척 복잡한 것이라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니 옆으로 제쳐놓고 문에 대한 무의 우위성의 문제로 되돌아갑시다. 이 문제는 양측에서 서로 많은 논점을 들어 각자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이외에도 학자들은 자기네가 없으면 무예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법률이 있으며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데 법률이란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군인이 없으면 법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에 의해서 국가는 지켜지고 왕국은 유지되며 도시는 보호를 받으며 도로는 안전하고 바다에는 해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인이 없으면 국가, 왕국, 제국, 도시, 물길은 모두 전쟁이 그 권리와 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안에 반드시 수반하는 횡포와 혼란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값이 가장 비싼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또 가장 가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진리입니다. 학문의 길로 출세를 하려면 시간과 밤새워 공부하는 것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골치 아픔과 소화불량과 그 밖에 많은 노고를 겪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모두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정도로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이 혹심한 것입니다. 군인은 내딛는 발걸음마다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까닭이죠. 학자가 겪는 가난이나 곤궁이 제 아무리 두렵기로서니 요새지에서 포위를 당한 군인이 진지를 지키는 중에 적군이 자기가 있는 곳을 폭파해 들어오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며 위험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에서 도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그 두려움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지휘관에게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고하며 이 편에서도 폭탄을 준비하여 가지고 맞서 보려는 희망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날개도 없이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바라지도 않은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태연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위험이라면
망망대해에서 두 척의 군함이 맞부딪히는 것과 비교해 봅시다. 두 배가 서로 맞부딪혀 버린 다음에는 병사에게는 뱃머리에 두 자짜리 판자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서 장대 하나의 거리에서 죽음의 사자인 적군의 무수한 포문이 입을 벌리는 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발을 헛디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깊은 해신의 뱃속에 들어앉을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솟아오르는 명예심으로 제 몸을 표적으로 삼고 그 좁은 길목을 통하여 적군의 군함으로 들어가고자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경탄할 것은 한 사람이 쓰러져서 최후의 심판날이 되기까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그 의리를 대신하며 또 그 사람이 원수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바닷속으로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잠시도 쉴 새 없이 죽음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전쟁의 모든 위험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모습입니다. 저 악마 같은 기계, 대포의 무서운 위력이 없던 시대는 행복했습니다. 대포를 발명한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그 악마적 발명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열하고 비겁한 자가 용감한 기사를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기충천하여 거센 용기가 차고 넘칠 즈음 느닷없이 탄환이 날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쏜 자는 그 저주할 물건이 발사될 때 불이 번쩍이는 게 무서워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생을 누려야 할 사람의 목숨을 일순간에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역겨운 시대에 편력기사를 택했다는 것이 몹시 서글프다고 말하고도 싶어집니다. 사실 무슨 위험이라도 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저의 팔과 칼날의 힘으로 온 세상의 불후의 명성을 획득할 기회를 그놈의 화약과 납덩이가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시는 일엔 상관치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목적을 달성하면 과거의 편력기사들보다 더 큰 위험에 부딪히려는 만큼 더욱 높이 칭찬을 받겠죠. 돈키호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이 기다란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라도 할 시간이 있을 터이니 저녁이나 드시라고 산초가 여러 번 귀뜸을 해주었지만 그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듣는 사람들은 그처럼 건전한 판단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기사도의 문제에다 완전히 머리를 빼앗긴 것을 보고 다시금 동정의 마음을 금치 못했다. 신부는 무예를 두둔하여 말한 그의 이론에는 타당한 점이 많다고 하고 자기도 학자 출신 문인으로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고 했다. 저녁이 끝나서 식탁을 치우고 난 다음 여관 안주인이 딸과 마리토르네스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다락방을 청소하러 왔다. 그 방은 여자들이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사이에 돈 페르난도는 새로운 남자에게 인생 행로를 얘기해달라고 졸랐다. 소라이다와 함께 왔다는 사실만 보아도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단지 자기 얘기가 바라는 것만큼 즐거움을 주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친절하지 못한 인상을 주느니보다는 얘기를 하겠노라고 했다. 신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시작하라고 했다. 모두들 열심히 권하는 것을 본 그는 청하기만 하면 되는데 간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그럼 여러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없는 사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세하고 재치 있게 쓴 소설이라고 해도 제 이야기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둘러앉았다. 그는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부드럽고 유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